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1부에 이어서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도 기분 좋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여러분 봄입니다. 봄꽃은 개나리, 진달래, 벚꽃순으로 피고 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개나리가 벌써 피어났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시장에도 봄꽃이 슬슬 피어날까 궁금해집니다. 자, 봄날의 설렘이 느껴졌던 오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마감 시황 함께 보시면서 자, 봄날의 분위기 다시 한번 느껴보시죠. 네,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요, 기준금리의 25bp 인상을 공식화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협상회담에서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동안 우리 시장을 괴롭혀오던 큰 변수들, 일단 조금은 해소된 모습에 우리 양시장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포근한 봄날 그대로 만끽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35.28포인트 오르면서 2,694.51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지수는 장 초반에 2,714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2,700포인트 선을 넘어서는 모습까지 보여줬지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상승폭을 줄여나가더니 2,700선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코스피뿐 아니라 코스닥 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오늘 하루 2.5% 오른 914.1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900선 넘긴 것 지난 4일 이후 8거래일 만입니다. 자, 계속해서 수급도 보시죠. 네, 코스피 수급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9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개인만 6,954억 원을 팔아냈고요. 기관이 2,504억 원, 외국인은 4,63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상황도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동반 매수세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개인만 5,022억 원을 팔아냈고요. 기관이 2,606억 원, 외국인은 3,254억 원을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도 만나봐야겠죠. 머니 이슈, 지금부터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이슈는요, 디폴트 선언 초읽기 이렇게 좀 지어봤습니다. 자,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전쟁 예상보다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탓에 이 변수가 하루라도 좀 빨리 해소되길 바라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각국의 제재로 그 시기가 조금 더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가 조만간 1,500억 달러, 한화 약 187조 원 규모의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다면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100년 만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러시아도 쉽사리 물러나지는 않을 모양새입니다. 러시아는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1억 1,700만 달러, 하나로는 약 1,457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러시아는 이 이자를 루블로 지불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제금융시장이 루블 결제를 인정하고 있지도 않고요. 또 서방의 제재로 달러가 떨어진 러시아가 이 금액을 지불할 가능성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는 러시아의 디폴트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에 대처하는 우리의 현명한 자세는 무엇일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머니 이슈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가장 핫한 이슈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연준이 3년하고도 3개월 만에 기준금리 25bp 올렸습니다. 자, 이제 시선은 과연 연준이 연내 몇 번의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으로 옮겨갔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면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옵니다. 자,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는데요.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를 봐도요. 연준 위원들 연내 6차례 남은 FOMC 정례회의에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말 기준금리는 1.75에서 2%까지 치솟게 되겠죠.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에 나섰던 연준, 이제 반대로 유동성을 본격 흡수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연준의 이런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저희 서울경제TV 파트너와 함께 더 깊이 들여다보시죠. 자, 오늘도 이렇게 머니 이슈 두 가지와 더불어서 더 깊고 진한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안내해드리고요. 자, 그럼 주유소 2부 머니 트렌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를 더 깊게 그리고 더 진하게 파헤쳐보는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 하는데요. 네, 이주연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인의 선택에서는 자주 뵙는데 또 2부에서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네.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저희를 또 매혹을 시켜주실지 궁금한데요. 자, 이주연 파트너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참여 링크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를 좀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자,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으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어요. 러시아 네. 재무 상태, 현재 좀 어떤 수준이라고 봐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사실 이 채무 상태가 뭐 그렇게 심각한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2014년도에 이제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재를 좀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동안 좀 부채 규모가 많이 줄었다니까 돈을 많이 안 빌려줬겠죠. 전체적으로 지금 한 187조 원 정도 지금 채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16일입니다. 오늘 저녁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만기 이자 대략 뭐 1억 1,700만 달러인데 한화로 1,430억 정도. 이걸 이제 달러로 그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라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 미국과 서방에서 전방위적인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거기에 스위프트라는 이제 그 전자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이제 배제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러시아는 우리 돈을 지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달 말까지 대략 뭐 2조 6천억 정도의 부채를 추가적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당장 이게 상환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 4월 15일 정도까지 유예기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루블로화로 이제 이 체납을 이제 납부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뭐 가치가 폭락한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달러로 이렇게 받기로 계약이 돼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기축통화가 아닌 뭐 루블화로 준다는 것은 결국은 부채 그러니까 디폴트를 선언하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되겠죠. 뭐 다른 만약 이런 이제 전쟁 이슈라든지 뭐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러시아가 정말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디폴트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라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 현물을 대신 뭐 받는다든지 네. 뭐 자원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전 같은 경우에 탱크와 헬리콥터로 이제 부채를 상환받았던 그런 전적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4월 달에 또 갚아야 되는 돈이 21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보유하고 있는 뭐 외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은 수준으로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드렸던 것처럼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지불을 할 수도 없거니와 그걸 또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강제적인 디폴트로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제적인 디폴트 상황으로 되어 가지 않겠나, 흘러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뭐 러시아 정부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만기였던 1억 1,600만 달러 규모의 달러화 국채에 대해서 이자 달러로 지급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급한 불은 껐다고 봐도 될지 좀 궁금하고 또 남은 시나리오는 어떻게 좀 흘러갈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스위프트 배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자기네들은 송금을 했지만 네. 이 뭐 외부에서 러시아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도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또 이제 송금을 하게 되더라도 중간에서 받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실채권자들이 이제 이자를 못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4월 15일까지 이제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상환 여부, 그러니까 전쟁이 만약에 그 안에 극적으로 좀 끝난다든지 뭐 휴전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이런 뭐 금융 제재를 갖다가 좀 해제를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자를 지급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중비금이 약 6,430억 달러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외화를 갖다가 자국 내에 그냥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자산들의 해외에 이렇게 재투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차단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러시아 자산들이 대부분 다 동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빚을 갚는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기사들 보면 거의 배째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네.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채를 갚지 않는 경우에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방에서 이제 이렇게 스위프트 배제라든지 제재를 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뭐 소심한 복수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러시아에서는 일단 뭐 갚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5차 협상 뭐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외화를 자국 내에 보유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회수해서 갚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러시아의 디폴트가 현실화가 된다고 했을 때 이 글로벌 경제 위기가 확산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파급력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사실 이게 이제 이야기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이 러시아 디폴트가 현실화됐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 들지 않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러시아 디폴트 문제보다는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서는 항상 신흥국들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을 풀었다가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회수하는 시점에 보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가 이제 디폴트가 됐었던 경우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구 반바퀴 돌아가지고 태국에 문제를 일으켰고 우리나라 이제 IMF를 겪었던 그런 상황들로 이렇게 쭉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깊게 들어가면 사실 러시아가 또 문제가 되었던 그런 시점과 또 맞물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글로벌 경제 위기로까지 가기에는 이 부채가 좀 굉장히 좀 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될 것 같은데 187조 정도의 부채 규모는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 1년 세수하면 뭐 정부에서 쓰는 돈이 한 400조에서 600조 정도가 되잖아요. 물론 네. 뭐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뭐 뭔가
대단한 경제 위기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IMF 총재가 뭐 러시아 채권 금액 정도는 이제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JP 모건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이런 뭐 금액적인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뭔가 크게 글로벌 경제 위기로까지 이 부분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시한폭탄이라든지 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든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뭐 러시아 디폴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러시아 디폴트가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던가 신흥국의 이슈가 더 파급력이 컸었다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채권 이야기 해주셨지만요. 유럽과 신흥국의 채권 시장으로의 확산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해요. 이게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이랑 맞물려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러시아의 그 익스포저, 뭐 전 글로벌적인 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0.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런 기초자산을 가지고 각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금융 회사들에서 만들어내는 파생 상품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이제 일명 이런 건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데, ELS를 이제 발행을 한 부분들, 요번에 ETF 그 러시아 관련된 부분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ETF 가격이 그냥 빵원으로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냥 네. 상폐가 되는 겁니다. ETF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ELW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품들에 대한 손실 규모가 이제 굉장히 클 경우, 우리나라만 뭐 그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이지, 이게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고, 이제 금리 인상 시점에랑 맞물렸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는 전 세계에 풀려 있던 달러들이 좀 더 안전한 자산으로 이렇게 이동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있는 차라리 주식들을 사게 되고, 미국 채권을 사람들이 매수를 하게 된다든지, 미국으로 이렇게 돈이 돌아가는 시점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르헨티나 같은 신흥국들, 뭐 부실한 채권들에는 투자가 이제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신흥국들 중에서 부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터키라든지 체코라든지 아니면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서 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저는 조금 뭐 그렇게 높다라고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다만 신흥국들에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 다가온다라는 부분 때문에 외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강하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사이에 대략 뭐 6조 원 정도의 매도를 했었으니까요. 네. 아마 뭐 그걸 좀 선반영하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적인 문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신흥국 중에서 좀 부실하다고 할 수 있는 터키나 아르헨티나 이런 신흥국 시장들을 위주로 좀 이탈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차례예요. FOMC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간밤 연준의 3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이 시장이 예상한 수준의 결과가 나오면서 주요국들 증시 일제히 좀 안도의 숨을 내쉬는 모습이었어요. 자, 회의 결과 주요 내용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FOMC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뭐 금리 인상 우리가 뭐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1월달에 급락했던 부분들, 뭐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 6월부터 하방으로 추세를 꺾고 계속 내려왔던 부분들이
제가 항상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2018년도를 한번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 그러니까 미국이 이 금융위기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돈을 풀고 첫 금리 인상을 했던 시점이 2015년도 12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비슷한 흐름이었었고요. 2018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상승 흐름들이 선진국 지수들은 지속적으로 2018년도 상승하다가 18년도 12월쯤 연말쯤 들어서 이제 급락이 한 차례 나왔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미리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그와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저점 구간에서 뭐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강하게 받쳐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줬었는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연준에서 이제 이번에 이야기했던 거 0.25% 금리를 이제 인상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던 시점에서는 미증시가 좀 급락을 했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러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면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 경기 굉장히 자신감 있고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그동안 해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금리 인상을 하고 시장이 금리 인상에 따른 한 차례 조정은 충격은 있었지만 2017년, 2018년도까지 굉장히 실적 장세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시장이 하락할 때 언제쯤 하락이 멈추겠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부터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그런 불확실성, 언제, 얼마나, 어느 규모로 금리 인상을 할 거냐라는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락은 이미 선반영되고 실질적인 금리 인상이 되는 시점에는 시장이 반등을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그거는 사실 저만 이야기 드렸던 게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번에 실질적으로 과거에 그래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다만 변수는 이전에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변수가 있고 또 전쟁이라는 이런 이슈가 하나의 또 변수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는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저점을 또 시장이 반대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는 또 깨고 내려가게 될 경우 우리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또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이제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지만 이제는 그럼 금리 인상을 했고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까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냐, 강하게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냐라고 한다라면 저는 공격적으로 아직은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기술적으로 여전히 추세 하락에 놓여 있고요. 상승 흐름이 나왔고 지금 저항 구간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들을 돌파해주고 나서 저점을 다시 한번 높여주고 추세가 상승으로 만들어진 시점에 우리가 접근을 하더라도 충분히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시장이 강하게 올라오고 내가 소외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제 앞으로 점도표를 보면 대략 한 1.9%, 2% 정도의 금리를 인상을 시켜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략 남아 있는 그 연준의 정례 회의를 생각을 했을 때는 6차례 정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네. 정례 회의 기간 동안에 한 번은 아마 빅스텝이라고 하는
뭐 0.25%씩 차근차근 올리는 게 아니라 뭐 0.5%라든지 뭐 그거보다 더 높게 또 올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뭐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남은 연준의 금리 인상 횟수와 또 한 번의 빅스텝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또 함께 내주셨어요. 자, 뭐 지금까지 미국이 자국 경기 회복에 대해서 보였던 자신감이 그대로 반영된 회의 결과였고 또 변수는 이전 금리 인상 때는 이렇게 빠른 물가 상승폭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지를 보면서 투자에도 늦지 않다라고 좀 관점을 이야기해 주셨고 또 공격적으로 매수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 또 이런 관점까지 좀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25bp 인상은 예상을 이미 했던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대차 대조표, 양적 긴축에 관한 시점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파월 의장은 5월 양적 긴축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이건 시장에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뭐 이렇게 순서대로 밟아가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이렇게 금리 인상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물가 상승률이 좀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돈을 많이 풀어서 올라가는 거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좀 의문이 많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돈을 많이 풀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축통화기 때문에 이 달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도 약간 그러니까 물가 상승한다라는 얘기를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도 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이번에 네.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동안에는 계속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팬데믹을 딱 겪으면서 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그리고 물류에 대한 병목 현상이 결국은 이러한 뭐 물가 상승을 좀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병목 현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물가가 지금처럼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결과가 오게 되는 상황은 대공황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경기 네. 하강 국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역사적으로 이제 대공황 상황이 있었던 시점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금분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 중동의 유가 문제가 이제 터지면서 이제 이렇게 발생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상황은 좀 그때와는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항상 블랙스완이라는 부분들이 터졌었기 때문에 네. 하나의 가능성으로는 생각을 해두시되 너무 그런 부분으로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하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긴축이라는 부분 이제 QT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5월부터 이제 긴축이 진행되는 거,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이제 돈풀 이제 채권 매입을 하는 그런 부분을 멈추는 게 아니라 줄여 나가는 거를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매입했던 자산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이제 긴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5월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이 긴축이 이제 동시에 진행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2월까지만 해도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긴축에 대한 얘기는 없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이 긴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완전 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한 폭락장을 맞아 했고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1월 달에 좀 크게 빠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 긴축이라는 부분들 이미 시장에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다 나와 있었고
예견을 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긴축을 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빠질 거였으면 어저께 이미 시장이 박살이 났어야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크게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속도적인 측면에서 너무 가파르게 이렇게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또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미국 이제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증시가 완전 폭락을 하거나 경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를 바이든 정부에서는 원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양적 긴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5월에 이제 이런 일정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긴축을 할 겁니다 하고 만약에 끝냈다라고 하면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날짜 뭐 5월이라고 이렇게 잡아줬고 그리고 앞으로 긴축을 금리 인상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상하는 범주 내에서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는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금리 인상이 올해 이제 6차례, 7차례로 과연 끝날 건가 하는 부분,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이제 굉장히 가팔랐단 말이에요. 지표들이 나왔던 게. 그런데 이제 개인 소비 지표가 1월에 4%가 나왔는데 물가 상승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4%가 이제 나왔다라는 거. 뭐 물가 상승이 한 7% 정도 나왔고 개인 소비가 한 4% 정도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구매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는 경기가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2월 들어서 이게 완전 급감했습니다. 뭐 0.3%로 빠져 이제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고 양적 긴축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 경기가 다시 한번 안 좋은 방향으로의 이런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되거나 하게 되면 또 이 금리 인상을 뭐 중간에 멈춘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가 상승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파르게 계속 올라간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0.5%의 빅스텝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다만 스케줄은 이제 잡혀 있는 거고요. 그 스케줄대로 일단은 간다라는 시나리오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시장은 뭐 안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 뭐 또 이제 정례 회의가 있을 때 나오는 지표들에 따라서 스탠스가 또 확연하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는 요번에 금리 인상할 때 한 0.5% 정도 그러니까 50pp 정도를 올리는 시그널을 줬다라고 하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 잡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건 결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이제 전쟁 때문에 뭐 그런 핑계를 댔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변수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금리 인상과 긴축이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을 하되 지나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사실 올해 남은 연준의 뭐 금리 인상 횟수라던가 인상 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뭐 또 이번에는 사실 50bp를 올릴 줄 알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빅스텝이 과연 언제 나올 것인가에 대한 또 예상치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한두 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한 네. 5월쯤 아니면 6월쯤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또 개인 소비가
급감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회복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한 5, 6월 정도의 뭐 빅스텝을 한다라면 한 0.5% 정도 올리는 걸 맞춰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짜여 있는 스케줄이라든지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예상하고 있는 뭐 한 2% 정도의 금리 수준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쯤의 시기는 진행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머니 이슈,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주연 파트너와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를 알아야 돈의 흐름이 보인다고 하죠. 자,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 이 돈의 흐름 읽어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스캔하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다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머니 이슈 두 가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의 가장 핫했던 섹터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섹터는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삼성전자에서 나온 이야기가 오늘 시장을 좀 핫하게 달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섹터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파트너님, 네. 오늘의 머니 섹터로 이 메타버스 관련주 짚어주신 이유가 뭔지 또 궁금해요. 뭐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그 섹터라고 할까요, 테마라고 할까요, 전반적으로 강하게 시세 분출을 좀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사실 이제 제가 주목했던 섹터는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네, 메타버스하고 코로나19 치료제,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진 섹터는 코로나19 치료제였어요. 뭐 여러분들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60만이 넘어갔습니다.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제가 네. 한 4만 명쯤 확진자 늘었을 때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그 확진자 수를 갖다가 추세 라인으로 이렇게 그어서 차트를 만들어 놨었는데 네. 직업병인가요? 이제 이 어느 정도의 이제 추세가 가팔라지느냐 하는 네. 부분이고 이 전염병이라는 게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네. 실질적으로 그 뭐 다른 나라의 예를 봤을 때 우리나라 하고 있는 방역 상황으로는 이걸 완전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정말 중국처럼 셧다운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급등하는 그 종목들의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뭐 조만간 엄청나게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60만이고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뭐 델타 때부터 해서 다 하면 지금 850만 명이 확진이 됐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그 인구의 한 20%가 확진이 돼야지 그때부터 좀 추세가 꺾이는 흐름으로 갔던 선례들이 외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됐든 뭐 금액적으로는 이쪽 그 코로나19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시세적으로는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네.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이제 뭐 상한가도 들어갔었고요. 뭐 로봇이랑 메타버스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 메타버스하고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급등을 했는데 특히 이제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저가 매수로 좀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로봇 섹터보다는 메타버스 섹터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아침부터 또 선익 시스템 같은 테마가 이제 딱 만들어질 때 어떤 섹터의 테마가 상한가를 가장 먼저 가느냐에 따라서 그쪽 관련주들이 줄줄이 또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선익 시스템이 오늘 상한가 먼저 안착하면서 메타버스 섹터들을 좀 견인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관련주들 보면 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잘 알려져 있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특히 그 중에서 이제 MP라는 종목이 뭐 국내 최초 XR 상설 스튜디오를 예전에 이제 완성했다라는 얘기로 메타버스 테마들이 한참 핫했을 때, 그때 시세를 좀 강하게 냈던 종목이었는데 2등주로서 오늘 또 강하게 올라줬었고, 장비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소닉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AR이나 VR의 OLED 생산 업체고, 또 다른 기업들도 보면 뭐 OLED 관련된 부분들 꽤나 있었었고, 맥스터, 그 다음에 이제 덱스터처럼 CG 관련된 뭐 그런 컨텐츠 쪽도 이제 좀 상승이 나왔죠. 옵티시스가 이제 또 OLED 장비 관련주고요.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뭐 S넷, 이렌텍 이렇게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고 시세가 굉장히 좀 괜찮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조정도 꽤나 많이 받았고 저점 구간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보면 차트를 보면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 메타버스도 한동안 좀 괜찮은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은 유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메타버스 테마가 딱 탄생했을 때처럼 뭐 대단한 그런 시세가 나오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조정받았던 종목들 많고 가격적인 메리트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메타버스라는 부분이 분명 미래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에게 이렇게 뭐 간택이 되었지만 뭐 계속해서 테마가 수급이 붙어서 상승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온다라면 단기적인 시세를 좀 노리고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사서 뭔가 엄청난 시세를 노리겠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시장도 약간 부적절한 것 같고요. 종목들도 일단 두 번째 우려먹는 뭐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신선한 테마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테마들 계속 뭐 이쪽 테마가 올랐다 저쪽 테마가 올랐다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의 시장에서 부각돼 있고 돈이 들어와 있는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메타버스 테마는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선익 시스템이 상승을 좀 견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특히 오늘 장비 관련주가 많이 올랐다는 흐름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머니섹터 메타버스 관련주였는데요. 관련해서 섹터 내 종목 고민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미리 상담을 좀 내용을 받아봤는데요. 자, 먼저 BK탑스입니다. 매수가는 1,885원이고요. 비중은 40%로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종가 보니까 매수가보다 좀 높아요. 2,185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시가총액이 339조 초소형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뭐 바닥권에 놓여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단기 이평선 수렴하는 상황에서 이제 돌파가 나왔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12월 달에 보면 이제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이제 한 150억 정도 투자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닥권이라 생각하고 만약에 이 지금 매수가는 수익권이시네요. 뭐 손절가는 1,900원 제가 봤을 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비중 한 40%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면 저항을 돌파하는 가격대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한 절반 정도는 하시고요. 조금 길게 긴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3,000원 선, 그 정도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쯤에서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는 될 가능성이 없어서 조금 긴 관점,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긴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섹터 내 종목 고민까지 해결해 드렸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입니다. 머니 종목을 공개할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머니 종목은 휴스틸이었습니다.
네, 휴스틸 오늘 흐름 보시면요. 0.58% 상승해 56% 상승해서 17,8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휴스틸 머니 종목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뭔가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이게 이제 2020년도에 팬데믹 이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가격대가 뭐 7,000원이 안 되던 그런 가격대였는데 엄청나게 올랐죠. 한 8,000원 정도쯤에서 이제 도노리포트에서도 편입을 시켰었고 PBR이 0.1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휴스틸 같은 경우 이제 이번에 PBR이 0.3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5다일에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2021년도 결산 요걸로 계산을 하게 되면 다시 퍼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에는 실적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던 종목이었는데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게 지금 시간 외에서 오늘 철강 관련주들이 뭐 상한가 가거나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EU에서 이제 러시아 철강 관련된 부분들을 제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빼고 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철강 관련주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작년에 나왔던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뭐 그 이유는 이제 뭐 중국에서 생산을 이제 줄였던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올림픽 때문에 하지만 어찌됐든 그 실적이 앞으로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휴스틸의 그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매출이 2021년도에 6,16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는 3,600억, 그 전전년도에는 5,370억이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기존에 뭐 170억, 180억, 뭐 아니면 적자를 보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던 기업이었는데 632억으로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폭증을 한 부분들이 물론 다른 기업, 철강 기업들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좀 지속 가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이 이제 1,400억이에요. 그러면 적정 주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고 했을 때 600억의 영업이익이라고 하면 시총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는 되어도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철강 섹터들 전반적으로 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3배가 지금부터 더 올라야 되는 게 적정 주가인데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략 눈에 보이는 저항 자리인 한 24,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추세 저항 자리 딱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 그때부터 시세가 좀 크게 분출할 가능성 2만 원이라는 저항 자리를 돌파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휴스틸 같은 경우는 강관 제품을 갖다가 매출이 거의 96%거든요. 강관이라는 건 뭐냐 하면 뭐 한마디로 이 배관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번에 이제 건설 관련주들 좀 강하게 올랐잖아요. 아파트 올리거나 빌딩을 올리거나 하면 거기에 파이프라인 다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송유관이나 유전용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했기 때문에 플랫폼들이 플랜트들이 만들어질 때 이런 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시장 상황과 맞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시가부터 분할 매수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 손절가는 16,500원 정도 잡고 가신다면 무난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머니 종목은 휴스틸이었고요. 이주연 파트너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다라고도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다라면서 예전부터 추천을 해주신 종목인데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휴스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이주연 파트너님 내일
또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네, 내일 아침부터 해서 공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하실 건가요? 내일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추세 전환하는 시점이 언제쯤 될 거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중에 하기 때문에 뭐 내일 시장에 또 우리 같이 매매할 종목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또 새로운 종목들 매매도 함께 하면서 그렇게 시장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네, 매매 스텝도 함께 밟아보고 싶으신 분들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유소 2부 아쉽게도 마칠 시간입니다. 자, 저희 방송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는데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서울경제TV의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차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